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서 함락되는 1453년까지, 그러니까 476년부터 1453년까지의 중세 천년의 역사에 이정표가 되는 인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이제 전환점이 되는 인물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황제인데 무너진 서로마 제국의 영토 탈환에 나섰고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루죠. 그리고 샤를마뉴 사라진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게르만 야만족임에도 교황이 레오 3세가 그에게 대관식을 한다. 샤를마뉴가 황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서로마의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서유럽 중세 역사에서 최고 화두 뭡니까? 황제가 세냐, 교황이 세냐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당시 황제 할리 4세를 파면을 풀어주셔야 하고 무릎 꿇은 이제 그 황제를 용서해주고 소위 말하는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황제권보다 교황권이 우위에 있음을 만천에 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교황권은 정점을 향해서 가서 언제 정점을 찍느냐, 이노센트 3세입니다. 그 이후에 교황권은 점점 나락을 찍고 이제 근대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죠. 자, 중세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게르만족이 대이동하는 그 혼란했던 시절, 각 게르만족의 종족들이 이동하는 과정, 또 어디에 정착하는가, 정착한 곳에서 펼쳐지는 후기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중세 역사의 뼈대를 좀 잡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 오늘 살펴볼 것은 이탈리아 북부에 정착한 롬바르드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그리고 중세가 강제로 개막을 하게 되는데, 자, 이후 유럽은 이제 특히 서유럽이죠. 로마인들이 야만적으로 부른 게르만족이 펼치는 아수라장,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1, 2세기쯤 지나서 대충 교통 정리가 되면서 동쪽 로마 비잔틴 제국 이름으로 아주 안정기를 구가하고요. 1000년 이후에 멸망합니다. 하지만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한 이후에 이쪽 스페인, 여기는 서고트족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유럽 대륙의 대부분은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이 정착을 하고요. 그 일부 동쪽 여기를 부르군투족이 차지합니다. 부르군투. 지금 이제 프랑스의 부르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롬바르드 왕국, 여기가 오늘 살펴볼 이탈리아 북서쪽, 이탈리아 북부에 정착을 한 롬바르드족이고요. 그 동고트족은 이제 이탈리아 본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요 아프리카, 여기는 반달 왕국이, 반달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앵글족과 섹슨족이 넘어가서 이제 합쳐지게 되죠. 앵글로 섹슨족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어디를 살펴봤는가? 바로 이탈리아 본토를 차지한 동고트족에 대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정착한 롬바르드족, 또 다른 말로 랑고바르드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롬바르드족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대 이탈리아의 저 북쪽에 롬바르디아 주가 있습니다. 롬바르디아 주, 거기 주의 주도, 수도가 어딘가 바로 밀라노죠. 그 유명한 밀라노. 이 롬바르디아 주, 요것은 6세기 기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요 시기죠. 요때 롬바르드족, 영어로는 롬바르드족이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랑고바르드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롬바르드, 여기도 익숙하니까 롬바르드족,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책마다 랑고바르드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날 이제 현대국가 이탈리아의 바로 이쪽 북서쪽 여기에 롬바르디아 주가 있죠. 여기에 수도가 밀라노다.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밀라노가 있고요. 파비아, 꼬모, 여기 호수인데 굉장히 이쁘거든요. 뭐 베르가모, 베레시아, 뭐 만토바, 다양한 도시들이 있죠. 밀라노 가시면 뭐 밀라노 대성당을 당연히 보시겠죠. 자, 롬바르드족은 이제 아우도인 왕 때에 도나우강 유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가 대략 546년경인데 그때 17년간 남쪽에서 지속된 고트 전쟁에서 비잔틴 제국의 용병으로 17년간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고트족이 이제 바로 이 도나우가 요쯤에 여기에 딱 와서 이제 이동을 하죠. 북쪽에 내려와 이쪽에 정착을 할 때에 바로 남쪽에서는 바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과 동고트족, 테오도르 대제가 죽고 나서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여기를 이제 침공을 하죠. 하지만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무려 17년을 갑니다. 17년. 그러니까 17년간 동고트족이 차지한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는 전쟁을 이제 고트 전쟁이라고 하죠. 고트 전쟁. 자, 여기에 요 롬바르드족,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롬바르드족은 이 전쟁에서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동고트 왕국의 대제인 테오도릭 대제가 52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비잔틴 제국에서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즉위하죠. 모두 대제로 칭송되는 인물인데 두 사람의 즉위가 엇갈립니다. 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하지 않았을 텐데요. 자, 어찌됐든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왜 대제로 칭송받는가? 가장 큰 업적은 뭡니까? 서로마 제국 영토를 탈환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즉위하기 전에 영토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여기에 지금 까만 여기가 비잔틴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즉위할 때 비잔틴 제국의 영토입니다. 이 무너진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그가 죽을 때는 영토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죠. 바로 요 지역, 동고트족이 차지했던 요 이탈리아 본토, 그리고 반달족이 차지했던 요 아프리카, 그래서 스페인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서로마 제국을 다 먹으려면 이제 여기도 먹어야지. 여기 못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있는 여기 갈리아지, 여기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의 곡창지였던 요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본토인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서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재정복자라는 칭호를 받죠. 그래서 대제의 칭호를 받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당대 최고의 명장인 명장을 보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540년 라벤나 동고트 제국의 수도인 라벤나를 이제 점령을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동고트는 끈질긴 저항을 하게 된다. 흔히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정복한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17년간의 그 고트 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이 전리품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전리품은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 로마에 가니까 고작 500명 남아있는 거예요. 다 죽고서. 이탈리아 반도는 그가 이제 50년간 야만족이 지배하면서 놀라운 평화의 시기를 누립니다. 이것을 팍스 바르바리카라고 하는데 오도와 케르가 통치했던 17년 그리고 테오도릭이 통치했던 33년 이 거의 반세기 동안 평화를 유지하면서 놀랍게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일으킨 이 고트 전쟁 17년간의 고트 전쟁과 그 이후 비잔틴의 압제 15년이 겹치면서 로마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서로마의 수도 로마의 숨통을 끄는 것은 야만족이 아니고 같은 로마인 동로마였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킨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56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쯤에 자, 우리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롬바르드족에서 영웅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알보인이죠. 알보인. 그리고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주인공이 되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고 3년 후인 568년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로 남하하죠.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는 저항할 힘도 사람도 완전히 소진한 상태가 되고요. 이후 비잔틴 제국이 점령했던 이탈리아 반도는 이 롬바르드족이 세우는 공국들과 비잔틴 제국의 영토가 서로 얼룩무늬를 이렇게 이루게 되죠. 진한 거 여기가 이제 비잔틴 제국의 영토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롬바르드 왕국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웅 알보인, 자, 위대한 정복자인 알보인. 그는 이제 주변에 있는 게피다이족을 격파한 이후 영토를 확장하고 565년 이제 동로마에서 잘 나가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고 나서 비잔틴 제국이 휘청휘청하죠. 약화되니까 그 틈을 따서 비잔틴 제국과 적대적 관계로 전환합니다. 이전에는 비잔틴 제국이 부리는 용병으로 이제 서로 공생관계였는데 대제가 죽고 나서 적대적 관계로 전환하죠. 그리고 3년 후인 568년 이탈리아를 침공한다. 그리고 이탈리아 이 땅은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비잔틴 제국의 용병으로 무려 17년간 고트 전쟁을 치르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의 앞마당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572년 수도를 파비아로 해서 왕국을 세우죠. 롬바르디아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 바로 수도를 파비아, 밀라노 밑에 파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파비아로 해서 바로 파비아를 수도로 한 왕국을 세우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탈리아 반도를 다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라벤나를 중심으로 한 비잔틴 총독부가 있고 로마까지 이어진 이 지역은 비잔틴 대국 영토이고 또 건너편에 이제 또 요 롬바르디아 공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보이는 572년 이제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즉위식이 있고 그 즉위식 날 밤에 암살당합니다. 누구한테? 자기의 부인 왕비한테 암살당하죠. 왕비는 누구냐? 바로 알보인이 죽인 게피다이족의 공주입니다. 근데 왜 죽였는가? 바로 이 게피다이 왕을 죽이고 나서 그 두개골로 술을 마셨거든요. 그리고 그 술을 왕비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그 두개골이 누군 거예요? 왕비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자기 아빠 두개골에 술을 따라가지고 딸한테 마시게 하니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날 밤에 왕비가 이 알보인을 죽이죠. 죽이직해서 암살당한다. 자, 그 이후에 이 롬바르드 왕국은 확장과 소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왕국의 2명의 공작은 남쪽으로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개의 공국을 세우죠. 바로 스폴레토 공국과 베네벤토 공국이죠. 바로 언급했던 바로 수도 파비아를 수도로 한 롬바르드 왕국 본 왕국이 있고요. 여기에 2명의 공작이 가가지고 자신들의 공국을 세웁니다. 바로 스폴레토 공국 그리고 베네벤토 공국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라벤나를 이제 수도로 한 비잔틴 총독부와 이제 로마 교황이 살고 있던 로마 요 지역은 전부 비잔틴 영토이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비잔틴 영토가 있고 요 끝에 또 비잔틴 영토가 있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시간. 이 시기에 살았던 로마의 사람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양쪽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 이로써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바로 이 스폴레토 공국은 바로 옆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를 수시로 공격하고 특히 593년에 아필룰프 왕의 지휘 아래 로마시를 완전히 포위하죠. 하지만 이때 라벤나에 있는 총독은 수수방관하고요. 로마에 있던 감독, 나중에 교황이 되죠. 그레고리우스 1세의 중재로 포위가 간신히 풀립니다. 이 롬바르디아족은 이제 698년 파비아에서 종교회의를 하고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들은 이제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에서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뭐 반달족이라든지 뭐 고트족이라든지 이들은 이교도가 아니고 이제 아리우스파에서 이제 개종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들은 이교도에서 생짜배기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리우트 프란트라고 하는 왕 때에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이후 이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질이 멸렬하면서 수많은 공국들로 나뉘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된다. 그러다가 773년 프랑크 왕국에서 나온 최고의 왕 샤르마뉴 때에 수도 파비아가 함락이 되면서 파비아 이 북쪽이 사라지게 되죠. 바로 파비아를 중심으로 한 요 지역 파비아 요 북쪽에 있던 왕국은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금 보시는 이 모든 영역이 샤르마뉴의 프랑크 왕국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넓습니까? 여기도 먹고요. 하지만 먹지 못한 곳이 어때? 남쪽에 있던 이제 요 두 개의 공국이 있었죠. 두 개의 공국. 바로 스폴레토 공국과 베네베토 공국. 요 지역은 이제 이때 정복당하지 않고 여기는 언제 정복당하는가? 바로 11세기 말 노르만 소위 말하는 바이킹의 놀라운 그 전 세계적인 확장이 11세기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이탈리아 남쪽에 있던 두 개의 공국, 스폴레토, 베네베토 공국도 이때 사라지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롬바르디아족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소멸하게 되죠. 참고로 이제 11세기에 있었던 노르만족의 대확장에 대해서 볼 텐데 노르만족, 바이킹족은요. 바로 스칸디나비아 이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1세기 말에 놀랍게 이제 곳곳에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게 뭡니까? 그들이 바로 요 노르망디 이 지역에 정착을 한다. 노르만 땅. 프랑스 왕이 하도 침공이 오니까 땅을 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르망디 공 여섯 번째 노르망디 공이 누굽니까? 윌리엄입니다. 그 윌리엄이 영국을 점령하죠. 정복자 윌리엄 바로 1066년에 영국을 점령하게 된다. 노르만 왕국.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또 갑니까? 여기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러시아의 모태가 되는 키예프 공국도 바로 이 바이킹족, 노르만족이 세운 국가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노르만디 공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쭉쭉 해가지고 아이슬란드를 또 점령을 하고 더 가가지고 그린란드를 정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놀라지 마십시오. 신대륙, 북아프리카의 캐나다 그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니고 바로 11세기 이즈음에 바로 이 바이킹들이 이 북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이들은 배 타고 멀리까지 지중해까지 와가지고 바로 요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여기 공국들 롬바르디아 공국들을 점령하게 되고요. 또 시칠리아 섬도 정복하게 됩니다. 시칠리아 섬이 요 전에는 이슬람이 다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 지역까지 먹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지역에서 살던 이 바이킹들이 노르만들이 바로 키예프 공국, 영국,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더 나아가서 남쪽에 이탈리아 남쪽 시칠리아 섬까지 다 먹게 되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1세기 말 이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왕국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교황제가 확립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비잔틴 제국과 롬바르드족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기에 대처한 게 누굽니까? 로마 감독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자, 롬바르드족의 이탈리아 통치 시기에 이 로마 감독이 교황으로 우뚝 서게 되는 아이러니한 계기가 됩니다. 교황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언급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최초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 1세, 그리고 교황권의 정점을 달렸던 이노센트 3세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제 교황이 이 사람인데요. 그리고 레오 3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7세, 간혹 얘기했죠. 바로 카노사의 굴려, 황제를 무릎 꿇린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오 1세, 그레고리우스 1세, 레오 3세,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스 3세로 넘어가면서 교황권이 점점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초승달에서 완전히 보름달로 가는 그런 과정의 교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은 이제 영어로 포프라고 하죠. 포프. 이 포프는 이제 아버지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모든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각 교회 모든 목사님들 전부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감독만 이 중세 때부터 심지어 지금까지 교황이라고 하는 권위를 유일하게 사용하죠. 포프 이것은 로마 감독만 사용하게 됩니다. 교황이라는 그 권위를 갖게 되는데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로마 감독은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초대교회 5대 교구 중에 고작 하나에 불과했는데 초대교회 5대 교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있고 안디오 그리고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5개 교구 가운데 4개가 어디입니까? 4개가 전부 동방교회. 서방에는 유일하게 딱 하나 로마교입니다. 로마. 하지만 이 초대교회 5대 교구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로마 감독의 그 존재감이 5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초기 기독교 성장에서 중심은 이 동방이었습니다. 동방.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였죠. 그래서 서방은 이 로마가 아니고 오히려 서방의 히포 그리고 카르타고 두 이 교회 감독들 가운데 상당히 명성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바로 이 북아프리카 여기 히포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카르타고의 감독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터툴리안, 시프리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유일한 교구이지만 이 5대 교구에 들지 않는 이 카르타고 감독에게도 존재감이 훨씬 딸리는 곳이 바로 로마 감독이었다. 근데 이 로마 감독이 언제 존재감이 폭발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만족이 침입하는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였습니다. 1000년 이상 지속된 동로마와는 달리 서방은 일찍부터 허약해지면서 야만족들이 막 떼거지로 들어오면서 군웅이 할구하는 혼란의 시기가 지속이 되죠. 그런 가운데 2명의 불세출의 스타 교황이 출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레오 1세, 최초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 1세. 지금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교황권을 확고하게 다진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할 수 있죠. 레오 1세는 한번 언급했죠. 바로 440년부터 461년까지 이제 교황직위를 감당하는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최초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뭐 동방교회에서 이제 신학 논쟁을 할 때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 바로 훈족의 아틸라가 침공해 왔을 때, 그리고 반달족의 겐세리크가 침공해 왔을 때, 당시 황제였던 호노리우스가 완전히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로마를 침공해 온 상황에서 아틸라를 직접 만나고 겐세리크를 직접 만나고 목숨 걸고 야만족 족장을 만나서 로마를 이제 참화해서 구해냅니다. 이러면서 존재감이 뿜뿜하게 되죠. 그는 이제 교황 지존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거에 기초해서 이 레오는 베드로의 직계 후계자인 로마 감독이 교회의 우두머리다. 교황 지존설을 최초로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로마 감독을 교황으로 딱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그레고리우스 1세 이후로 로마 감독은 교황으로서 그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는 540년 로마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아주 경건한 그리고 부유한 원로원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로마 시장을 역임하게 되는데 당시 그가 로마 시장 역임할 당시 로마는 고트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었죠. 이후 그는 이 혼란한 세상에 완전히 염증을 느끼고 수도사로 결심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명예를 버린 김에 아예 그냥 물질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7개의 작은 수도원을 세우죠. 이런 가운데 그는 590년 반강제적으로 교황에 추대가 됩니다. 마치 밀라노 감독으로 강제 추대된 암브로시우스처럼 말이죠. 당신은요, 지금의 교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아무도 교황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당신은 롬바르드족의 침공과 약탈이 수시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켜줘야 될 비잔틴 총독 라벤나에 파견된 비잔틴 총독은 수수방관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로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라벤나에는 이제 비잔틴 황제가 파견한 총독은요. 이 라벤나라는 도시는 주변이 늪지대거든요. 여기 천의 늪지대이기 때문에 요새예요. 라벤나는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로마가 침공당할 때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냅둬. 관심을 끄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비잔틴 대국 영토인 로마. 하지만 비잔틴 황제는 수수방관하고 주변에 이 스포르타 공국에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로마 감독, 교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이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리고리우스 1세가
교황으로 추대된 그 해에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전임 교황이었던 펠라기우스도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고리우스 1세, 당시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던 그를 반강제로 납치해가지고 교황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는 교황으로 첫 직무를 하게 되는데 그 첫 직무가 뭐였는가? 바로 거친 베옷을 입고 로마 시민들과 함께 이 전염병이 멈춰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리에서 회개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나게 그가 로마 시내를 행진하다가 하디리아누스 황제의 묘실 앞을 지날 때에 천사 미카엘이 로마시에 내린 그 재앙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 이 전염병이 잦아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묘실은 천사가 출현했다고 하는 전설로 인해서 뭐로 바뀌는가? 산타 안젤로 성체로 바뀌게 되죠. 산타 안젤로, 바로 거룩한 천사가 출현했기 때문에 산타 안젤로 성체로 불리게 되죠. 로마에 가게 되면 이제 원형으로 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이제 산타 안젤로 성체로 불린 이곳을 또 가게 되죠. 이 그리고리우스 1세 교황의 업적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속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교황청이 수행하게 됩니다. 롬바르드족의 침입으로 행정은 당시 완전히 마비되었죠. 하지만 교황이 이제 그런 가운데 세속의 임무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가 과거 로마 시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10분 발휘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롬바르드족의 문제를 해결하죠. 수시로 이제 침공해온 상황에서 라벤나 총독은 수수방관하고 롬바르드족의 침입에 앞서서 그레고리우스 지도로 방어에 힘쓰기도 하고 마침내 595년 롬바르드족 왕과 만나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로마 교구의 재정을 운용했는데 그는 특별히 가난한 자, 빈민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병자, 나그네, 고아,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교황청이 관리하는 병원에 수용해서 다 치료해줬고요. 그리고 그의 사고에서 이 교회는 전 공동체, 신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전 공동체, 로마시 시민들 전체 공동체를 먹이는 공급자로 인식을 했다. 그는 가난한 자가 죽은 시체를 보면은요, 며칠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미사를 거부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많은 교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업적은 이제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게 된다. 특히 어거스틴을 이제 영국, 잉글랜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가 나중에 캔터베리 일대 주교가 되고, 그 왕성한 이때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확장이 되고, 그것은 교황청의 권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 음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 그레고리우스 1세 전에는 음악이 이 소리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교황은 이제 이 멜로디를 만들고 악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악을 이렇게 종이에 적는 성문화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되고요. 그레고리안 영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레고리안 영창에 기초해서 수많은 노래, 수많은 찬송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교회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음악 교육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음악 발전에 있어서 또 혁혁한 또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교황의 업적을 5개로 대충 정리해 보았고요. 그는 이제 목회 규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중세기 대표적인 실천신학 교재로 활용이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황은 굴림이 아닌 겸손과 실천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황의 칭호보다는 자신을 종으로 불러달라. 종이라는 칭호를 선호했다고 하네요. 원래 이제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종인데 또 종으로 부르라고 하니까 종들의 종. 이게 이제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는 이제 공로구원설, 그리고 연옥설, 성자 숭배를 강조한 어떻게 보면 중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삶은 탐욕에 매인 형식적인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는 선행이 단지 입으로 믿는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삶에서 착한 행실, 선행이 구원의 필수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로구원설이 나온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선행으로 이성에서 다 갚지 못하면은 연옥에 가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옥설을 이야기하죠.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메시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본래 이 교황이 의도했던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이게 이제 미신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연옥설, 연옥의 부모님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녀가 어때요? 헌금을 많이 해야만 부모님이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막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되고 미신적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먹게 되고. 자, 어쨌든 이런 그레고리 1세가 주장할 당시만 해도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어떤 공로 구원설, 연옥설, 성자 숭배 강조 이런 것들이 중세의 대표적인 어떤 부정적인 교리가 되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손보게 되죠. 자, 중세의 불행은 뭔가? 중세 첫 교황인 그레고리우스가 중세 천년 역사에서 배출한 가장 위대한 교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교황들은 어때요? 능력이나 또 인품 면에서 훨씬 못 미치고 때로는 교황이 절대 돼서는 안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인간 군상들이 그 직위를 탐해서 중세를 더 혼란케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게르만족 이동 가운데서 이탈리아 북쪽을 차지한 롬바르족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